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보다 높은 관세로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파월 의장은 지금까지 발표된 관세 인상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를 포함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더불어 연준의 이중 책무인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중에서 어느 것 한 가지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면서 관세가 올해 내내 우리를 목표 달성에서 더 멀어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그는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조정을 당장은 고려하지 않고 경제 상황을 더 관망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인플레 재점화 우려와 금리 인하 지연 시그널에 전일 시장은 급락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의 연설 다음 날인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유럽 중앙은행은 7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항상 늦고 틀리는 연준의 제롬 파월은 어제 또 전형적이고 엉망진창인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적었습니다. 더불어서 유가가 하락하고 식료품, 심지어 달걀 가격도 내려가고 있으며 미국은 관세로 불을 쌓고 있다면서 너무 늦은 파월은 유럽 중앙은행처럼 진작에 금리를 낮췄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금리를 인하해야 하며 파월의 해임이 시급하다고 격분했는데요. 이에 대해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임기 종료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참고로 연방준비법에 따르면 의장을 포함한 연준 이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2026년 5월까지인 파월 의장은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을 요구하더라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한 가운데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1월 이후 3개월 만에 중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황 CEO는 중국은 엔비디아의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계속해서 중국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6일 상무부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인 H20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중국 수출 허가 품목을 지정하며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한층 강화했는데 이 칩은 미국 정부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엔비디아가 중국에 제공할 수 있는 최고급 사양의 AI 칩이며 엔비디아는 H20 칩을 중국에 판매하지 못할 경우 55억 달러, 하나로는 약 7조 8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과의 19일 2차 핵 협상을 앞두고 이란 관련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한 중국 산동 정유업체와 원유 수송에 동원된 카메룬, 파나마, 말레이시아, 홍콩 국적의 선박 및 관련 기업들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향후에도 제3자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산 원유를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은 심각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될 경우 미국 내 자산을 압류당하고 미국과 관련된 모든 단체와 거래가 불가하게 됩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발 물러서는가 싶던 트럼프 대통령이 또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또 강화했고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한 관세가 최대 245%라고 밝히는 등 강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치면서 현재 미국 시장 내에서는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변동성이 심한 장세 속에서 수익 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 지표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선물계의 왕자님, 해왕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네, 일주일 만에 뵙네요. 네, 지난주에 많은 도움을 드린 것 같아갖고 오늘도 좀 풍부하게 좀 준비를 해왔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앞으로 장세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어떤 예상이 잘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어떤 가이드를 오늘 확실히 좀 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유익한 정보를 받아가시고 정말 댓글에서 너무 좋았다. 또 해양마스터 나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해양마스터님께서 일주일 만에 출연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아주 풍부한 내용으로 또 중요한 정보들 많이 전달할 수 있게 준비하셨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요. 끝까지 1시간 동안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스터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희 너튜브 스트리밍 라이브도 지금 되고 있으니까 댓글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해선시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사 선물부터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그리고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이어지고 있고 파월 풋도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어제 하락을 했지만 오늘은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다만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거의 견조하게 나왔지만 필라델피아 연은이 집계한 제조업 PMI가 마이너스 26.4로 크게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상승폭이 많이 둔화된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9시 30분 이후에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0시 46분경에는 18,376포인트 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는 강보합권인 0.3% 정도 상승한 18,43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분쟁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이 왔다 갔다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면서 추세적인 반등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참 어려운 시장인 것 같은데 이럴 때 매매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정말 어려운 시장이죠. 네, 일단 이슈 관련해 갖고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번엔 좀 기술주 관련해서 좀 다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기술주 관련해 갖고 뭐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미국 상무부 엔비디아 H20 포함해 AMD 뭐 AI 칩의 중국 수출 관련해서 라이센스 요구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업이익의 하락 요소가 좀 다소 드러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생각의 틀 차이인데 좀 굉장히 좀 전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분들이. 최근에 있었던 관세 이슈 중에 제일 큰 거는 뭐였죠? 최근 한 1, 2주만 좀 고민을 해보죠. 우리가. 지금 이 내용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 2주는 이제 미중 무역에 대한 어떤 분쟁으로 좀 심화가 됐었죠. 나 중국에 관세 50%. 중국, 나도 할래. 나는 그럼 100% 넘길래. 굉장히 크죠? 사이즈가.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섹터별로 이제 쪼개기가 좀 들어가요. 분야별로. 굉장히. 그럼 증시가 이전만큼 어떻게 16,500에 대한 하락에 대한 어떤 파동만큼 좀 급진적인 좀 굉장히 사이즈가 큰 어떤 임팩트를 주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고. 뭐 이제 개별 섹터 이제 기술주 관련해 갖고 다소 이제 상승 흐름을 좀 저지할 만한 요소는 생기겠지만 어떤 증시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을 요소할 만한 재료거리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은 이제 거시적인 환경에서 이제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 연출이 될까라는 우려잖아요. 왜냐면 최근에 맛봤잖아요. 최근에 10% 이상대가 하루에 어떻게 보면 상승하고 비슷한 규모에 대한 어떤 하락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했던 분들이 굉장히 코스피도 뭐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장기 투자 관점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을 맞닥뜨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이제 관세 관련 내용을 계속 떠들 거예요, 앞으로. 한 1, 2개월은 더 떠들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저는 어쨌든 여기는 제 의견을 말하는 자리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이슈는 더 이상 없어요. 증시에 영향을 끼치는. 저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시장에 대한 하락분 반영이 모두 들어갔다고 판단을 해요. 그냥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서울경제를 제외한 모든 방송국에서 앞으로 관세를 떠들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아니에요. 시장에 영향이 없을 겁니다. 이제는. 다른 매크로에 대한 환경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오히려. 저는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사실.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중국하고 일본 쪽에서 국채를 던지는 현상이 나타나 버리면 굉장히 미국이 불리한 입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이제 미국 국채가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게 아마 저는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안정화가 들어갈 가능성이 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이번 관세에 대한 이슈가 별일 아닌 듯 이렇게 또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금리 부분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앵커님께서 얘기를 했지만은 어제 파월 의장이 가격 안정 없이는 강한 노동 시장의 조건이 지속이 불가능하다라고 좀 얘기를 던졌지만 시장에 대한 어떤 금리 어떤 인하 시기에 대한 사이클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른쪽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전주 대비해 갖고 어떻게 보면은 5에서 10% 사이 어떻게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시성이 하락을 했지만 큰 변화는 아니에요. 네. 저는 오히려 이제 파월 입에서 나오는 멘트 자체를 크게 신경을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시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미비한 연출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오히려 트럼프가 하는 역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높지만은 연준에 대한 어떤 할 수 있는 거는 저번에 꺼내놓은 게 QT 속도 조절 그리고 금리를 한 차례 인하하는 이런 효과만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트럼프랑 뭐 이제 파월이랑 싸우는 거는요 크게 신경 쓰지도 마세요. 예. 이 쇼예요, 쇼. 쇼일 가능성이 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고금리를 유지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야 다른 국가가 힘드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어쨌든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단계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 미국 빼고 다 내려요. 왜냐? 고금리를 버티다 이러다 우리가 죽겠구나. 미국에 대한 간을 보고 미국 언제 내리지 하고 기다렸었는데 하는도 미국 눈치를 안 보고 그냥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최근 추세가. 왜 그럴까요? 이러다 죽겠는 거예요. 자국 경제가. 뭐 유럽 다 포함해서 뭐 이제 캐나다도 다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를 논하는 거는 이제 미국도 이제 내릴 때가 됐겠다. 예, 왜냐?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해서 타 국가에 대한 경제력을 조금 힘들게 만드는 시간 자체를 충분히 만들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6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시장에 좀 패닉셀이 다소 드러날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높다고 생각해요. 예, 원래 그랬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노란톡에서 얘기를 많이 드리도록 하고 제가 시장 시나리오를 조금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게 왼쪽이 2007년 차트고 오른쪽이 지금 25년도 차트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네모칸에 대한 부분을 잠시만 화면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거를 그 그림판을 좀 켜야 돼 갖고. 아, 네네. 예. 오늘 엄청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마스터님. 사실 준비보다는 좀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이 네. 좀 직관적인 걸 원해요. 아, 그쵸, 그쵸. 사실 이제 TV 나와갖고 이제 사실 이제 물가가 어쩌니 뭐가 어쩌니 왜냐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물가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고용 어제 파월이 얘기 나왔는데 뭐 예를 들면은 파월이 뭐 노동에 대한 부분을 나왔는데 미국 고용 시장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음, 근데 저는 이런 설명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왜냐면은 그 고용 보면 차트가 보여요. 그쵸. 제가 솔직하게 시청자분한테 얘기 드릴게요. 제가 10년 동안 고용이나 관련해서 봤는데 그거 갖고 차트가 안 나와요. 근데 저는 왜 그런 얘기를 꺼내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걸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거고 투자를 어떻게 좀 진전을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모색하기 위함인데 자꾸 고용 얘기하고 물가 얘기하고 뭐하러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는 건 화면 다시 한번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간단하게 넘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파월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지금 금리 인하밖에 없잖아요. 그죠? 카드가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얘가 아무리 떠들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얘가 뭐 돈을 찍어내요? 뭐래요? 지금 상황에서. 그때 20년도나 이제 돈을 찍어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모두가 귀를 기울여지만 지금 상황은 파월의 입에서 귀를 기울일 상황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고작 해봤자 금리 인하 한 차례.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뭐 가격 안정이니 고용이니 뭐 이런 소리는 들을 것도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파월보다는 이제 트럼프 입에 귀 기울이는 거는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꺼내는 따라 시장이 굉장히 뒤집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만 하고 어떻게 보면 금리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떻게 좀 변화를 이루었다. 이 정도만 체크하고 가는 수준이지 깊숙이 팔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시기에는. 또 다른 데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고용이 뭐 어쩌고 파월이 어쩌고 뭐 이래 갖고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막 설명. 근데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왜냐? 도움이 안 되니까 시청자분들한테. 결국 모든 지표를 합성해 갖고 어떤 정책을 꺼내놓는 건데 지금 꺼내놓을 수 있는 정책은 없다 이거예요. 뭐하러 이게 얘기해요? 예? 뭐 굉장히 잘 되고 있대요. 물가도 내려가고 있고 고용도 안정화돼 가고 있고 그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지금 차트는 어떤 예상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전략을 좀 가져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제가 2007년 차트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이유는 굉장히 유사한 모멘텀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수치가 좀 하나 나와요. 증시가 딱 고점이요. 10배수예요. 10배수. 이때 대비해서. 10배수. 자, 이거 자세하게 보면 아시겠지만 2007년도 최고점은 2200이었어요. 2250. 25년도 최고점은 22500이에요. 선물지수 대평가입니다. 선물지수. 여러분들 판단하세요. 그러면 지금 네모칸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같은 시기라고 좀 평가를 해요. 굉장히. 근데 어떤 변동성에 대한 부분만 좀 차이가 굉장히 크죠. 사실. 예.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까지 똑같아요. 또 뭐가 똑같아요? 예, 채권 스프레드까지 똑같아요. 그러면은 지난 2007년에 대한 어떤 레코드 기억으로 좀 대응을 하는 전략이 오히려 굉장히 이상적인 투자에 대한 활동을 좀 펼칠 수 있겠다라는 가시성이 굉장히 열립니다. 좀 더 이제 확대해서 볼까요? 시청자분들 잘 안 보이니까. 네. 네, 화면 좀 잠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국 왜냐면은 저는
알고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뭘 해야지 돈을 벌 수 있어? 음. 이게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사실 제일 어려운 거고, 음. 예, 제일 어려운 거. 왜냐면은 경제팀이 이렇게 나가갖고 뭐 이거 좋다, 이거 좋다 하는 거 자체가요. 굉장히 사실 두려움이 앞서요. 음. 시청자분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을까? 내 말 한마디로 이런 걱정이 굉장히 앞서기 때문에. 근데 할 말은 해야 돼요. 할 말은. 자, 차트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아까 2007년도 차트를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긴 할 건데 지금 반등에 대한 위치값이 한 번 더 드러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위치예요. 지금 관세 관련해서 25% 하락한 거면 여기는 마무리가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이 구간까지는 상승 반등 올리는데 굉장히 두 달 동안 널브러지면서 흔들면서 그냥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투자를 하실 거 아니에요. 굉장히 단타는 뭐냐면은 앞으로 1, 2개월에 대한 랠리는 굉장히 매수 매도 파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파동이 연출이 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짓는 게 맞는 거고, 장기 투자에 대한 관점은 뭐냐면은 내가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 위치값에서 모두 이제 마지막 정리가 들어갈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올 거예요. 저는 2만 선 넘어가면 웬만하면 정리하라고 해요. 제가 사실 이제 올해였죠. 25년도. 사실 지금 뭐 네. 결과치가 다 드러났지만 제가 이제 제 방이 있을 거예요. 계속 여기 나와서 하는 말은 현금화 하세요란 말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올해 들어서. 근데 이제 고점에 대한 가능성 자체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제일 높았어요. 이때 타이밍은. 고점일까? 라는 가능성 있잖아요. 아, 어렵다. 어렵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 어렵냐? 주어진 정보랑 이런 게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2월 넘어가면서 저는 이제 확정을 좀 지었어요. 고점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그 시장이 무너져 내리고 나서 후속 대응은 굉장히 느려요. 느려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가정을 열어요. 지금 최근 들어갔고 이제 요 근래 2, 3년 동안 미국 주식이 굉장히 열풍이었잖아요. 예? 네. 어쩔 수 없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여러분들 긴축 시기가 조정이 오고 이 시기에 미국 주식을 다시 재투자한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시청자분들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전 굉장히 적다고 봐요. 소수라고.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계속 오르니까 이 타이밍에 사요. 이런 타이밍에. 그러니까 이제 물리는 거예요. 물리는 구조 나오고 아 이제 어떡하지? 지금 한 20% 물렸는데 회장님 20% 물렸는데 지금이라도 털어야 될까요? 이런 질문만 반복돼요. 왜냐? 매매에 대한 어떤 기준치 타이밍을 정확히 결정을 하지 못해요. 시청자분들이. 왜 여기서 바닥인지 계속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할 때는 못 대응하고 막 이제 누가 돈 벌어서 나 미국 주식 했는데 좀 얼마 벌었다? 진짜 많이 오르더라. 엔비디아 샀는데 진짜 많이 올랐어. 들리긴 해요. 나도 해볼까? 했는데 좀 수익을 맛봐요. 그러다 또 늦는 거죠. 저는요, 어쨌든 나중에 또 한 차례 언급을 드리겠지만은 정말 좋은 시기가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약손실을 보고 있더라도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제가 이 언급을 해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제발 돈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냥 지키고만 있어도 돼요. 크게 무리 없이. 그게 무기가 된다니까요. 그때. 지금은 제가 사실 이제 피보나치 기준으로 좀 많이 평가를 합니다. 고점 대비해서. 왜냐 이전과 같은 똑같은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그럼 0.618 봐요. 예. 여기까지는 반등이 좀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열고 이 구간에서 모든 대응이 들어가야 돼요. 새로운 어떤 인버스 구조에 대한 매매를 할지 그리고 내가 가진 주식에 대한 보유를 청산할지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라고 저는 언급드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발. 야 쟤는 TV 나오는 전문가가 아무것도 하지 말래.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시기가 있고 타이밍이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국내 주식 단타 그리고 선물 단타 이 정도만 딱 구성할 정도지. 아, 나는 투자 활동을 펼쳐야겠어, 뭘 해야겠어, 이게 아니라 주식을 보유한 사람도 2만 넘어가면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난 시장에 대한 하락 대비를 해야겠어, 엔화를 해야겠어 라고 어떤 시장 하락에 대한 방어 플레이를 펼치는 사람도 2만 선상에서 대응을 하면 좋은 대처가 저는 일어날 거라고 봐요. 너무 급해요, 다들. 너무 급해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성공한 어떤 이제 월가 투자자가 자기는 평생 살면서 10번만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한 번의 투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신중하고 분석을 할 거예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근데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도 고민해. 오늘 하루도 제가 봤을 때 한 번 투자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투자라는 거 이게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간단하지가 여러분들. 그래도 단타로는 매일 국내 주식하고 선물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많은 자본 구성 내에서 굉장히 이제 소액 포트에 들어가는 그 정도에 대한 규모 단위만 가능해요. 그게 궁금해요. 그러면 100%가 있다라고 하면 현재는 한 80%는 현금화를 하고 한 20% 정도만 단타 자금으로 유용하면 되나요? 금융자산의 100%라고 가정을 하면은 네. 저는 이제 괜찮아요. 7대 3, 8대 2? 어, 네, 이 정도 나쁘지 않고 그 구성 정도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그 기준치로 좀 트레이딩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네. 나중에 만약에 코스피가 이제 1,500 밑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네네. 예. 일단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예, 높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어요. 예. 근데 그때는 이제 투자에 대한 비중을 늘려도 괜찮은 타이밍이 오는 거죠. 그때는 장기 투자든 어떤 현금화 비중을 축소하고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와요. 그때도 미국 주식 많이 하락해 있을 텐데 그때도 미국 주식보다 국내 주식이 더 매력적인가요? 아니, 그때는 완전 주워 담기라 둘 다 네. 땡큐예요. 네, 주워 담기라. 어, 진짜 주워 담기예요. 누가 먼저 주워 담냐라고 음, 했을 때.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건 뭐냐면은 만약에 시장 하락 온다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그 사람들이 청산을 할 때가 올 거예요. 물리다. 그럼 그때 시작하세요. 진짜 좋아요. 그때 공포에 막 휩싸여 있을 때. 그리고 그냥 냅두세요. 예, 정말 분석을 잘 했다면은 그런 부분만 평가 가져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좀 높이 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언급드리는데, 관세 이슈는 딱 25%까지만 보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수치 보이시죠? 여러분들 좀 확대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6.56% 보거든요. 고점 대비. 예, 지금 실시간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2007년도 차트도 2018년도죠. 예, 아까 26%였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거 미중무역대예요, 여러분들. 미중무역대. 지금 보시면은 잠시만요. 자, 여기 보이시죠? 25%죠. 24.86%예요. 아까 26%였죠. 예. 자, 2007년으로 넘어갈게요. 2007년도 차트입니다. 자, 1차 하락 파동 관련해 갖고 시작할 때 고점 대비 몇 프로였냐면, 예, 자, 26%죠. 다 25 내외에서 이제 어떤 가이드가 생기죠. 그러면 지금 파동 관련해 갖고도 여기서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요. 1차 파동 하락이. 예. 여러분, 관세 이슈는 이제 잠깐 머물다 갈 뿐입니다. 잠깐 머물다 갈 뿐.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시장에 대한 단기 저점은 나왔다고 평가를 하고 2만 선에서 모든 거를 취하든 어떤 새로운 투자를 취하든 기존에 가진 걸 정리하든 이 타이밍 자체가 구현이 될 거예요.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이사이 관련해 오늘 같은 내용도 한번 볼게요. 이제 기술주 관련해 갖고 뭐라고요? 라이센스 중국 수출 관련해서 섹터 건들잖아요. 이제는 섹터 뭐 반도체 건들고 뭐 건들고. 근데 임팩트가 작다 이거예요. 야 그냥 중국 너 100% 이때 할 때 파동 어때요? 엄청 났잖아요. 한 주 동안. 그죠? 여기 보이시면. 근데 지금은 짜잘짜잘한 거 건들기 때문에 이전에만큼 파동 자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예. 그래서 제가 청산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유빅스도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다 떨어졌어요. 예, 밑으로. 왜냐? 유빅스라는 투자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보시면은 변동성으로 먹고 사는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으로. 변동성 죽으면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또 좋은 타이밍이 올 거예요. 예. 요새 좀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게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 이거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위험 구간에는 들어왔어요. 채권 스프레드가 0.5포인트. 예. 요 사이 들어오면은 여기 요 안에서 이제 시장 터져요. 시장 여기 구절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위험 코스로. 그러면은 조만간 무시무시한 게 한번 오겠다. 이 생각 자체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만 좀 체크하시면 돼요. 이 정도만. 이상입니다. 네, 일단 미국 시장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단기 저점은 나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소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는데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2만 포인트를 만약 돌파한다면 그때 현금화하는 게 좋은 선택이다라는 부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설명을 해주시는 동안 기술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미국이 엔비디아의 H20 칩 이 수출 통제를 지금 단행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기술주 많이 하락을 했는데 앞으로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 개별 섹터에 대한 대응보다 사실 이제 미국에 대한 구체 이슈가 생겼을 때 오히려 그냥 줄줄이 하락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했거든요. 예전에 뭐 앵커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AI 버블이라는 말을 표현을 했어요. 제가. 네네. 네, 버블이라는 말을. 저는 사실 이제 AI 관련주가 굉장히 앞으로 많은 시대를 변화시키겠지만 주가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의예요, 사실. 주가는.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수치상을 우리가 뭐 퍼라든가 PBR이라든가 분석을 해보겠지만 적정 주가를 측정하기란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많은 투자자들이 AI 투자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유동성이랑 더불어서 거품이 낀 상태고 이게 좀 시들어지는 시기가 저는 한 번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제 미국의 이제 셀패닉이 좀 들어갔을 때 다 던지는 제스처 실세 AI가 상당히 많이 제일 떨어질 거예요. 많이 올라간 만큼. 네. 예, 굉장히 좋지 않. 근데 이게 만약에 엔비디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이 안 오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회사는 정말 좋아요. 앞으로 실적도 계속적으로 지탱은 될 거고 유일하게. 근데 거시적 환경이 못 버텨요. 거시적인 환경이. 전체적인 흐름이. 그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뭐 이제 세부적인 어떤 이제 디테일한 어떤 관세 관련 내용 이것보다는 사실 이제 미국 자체에 대한 어떤 부채 문제에 대한 포커스를 당분간 3개월,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가져야 돼요. 개별 이슈보다는. 그게 오히려 증시, 섹터별 영향에 더 많은 어떤 영향을 가질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 바입니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네네. 기술주에 대한 의견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추후에 미국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한다면 그때 AI가 많이 오른 만큼 더 많이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어떤 우리가 또 종목을 잘 살펴봐야 할지 현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또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어떤 종목을 해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혜영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선물 어떻게 접근해서
접근해서 수익 낼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나스닥 선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매도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7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9개의 지표들, RSI와 스토캐스틱 RSI, MACD,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총 9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올까요? 사실 이제 지금 타점을 보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지금 실시간으로 증시가 좀 다소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네. 사실 이제 뭐 엔비디아 이슈가 좀 있긴 하겠죠. 다소 있을 텐데 지금 제가 사실 이제 앞으로 만약에 트레이딩 기준으로 좀 본다면 일봉하고 60분 봉은 잘 안 볼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 관점을 굉장히 살렸는데 지금 기준으로만 평가를 하면은 잠시만요. 지금 기준으로만 평가하면은 14,100을 이탈을 하면은 매수 사인이 한번 뜨는데 굉장히 어려운 타이밍일 거예요. 이 기준치가 구하면. 우리가 60분 봉만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한 근거를 좀 꺼내도록 할게요. 우리가 조금 이제 선물 기준으로 좀 트레이딩하기 제일 좋은 차트는 사실 이제 추세가 이어지는 악재가 쏟아지는 상황 내에서 한 가지 방향성만 보는 거거든요. 한 가지 방향성만. 자, 보시면은 이런 관점이에요. 왼쪽 차트 보이시죠? 60분 봉입니다. 강한 어떤 시장에 대한 악재가 돌출이 됐을 때는 시장 구름대 밑에서 계속적으로 맴돌면서 저항을 맞고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케이스가 생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장에 이슈가 없고 흔들리는 구간 내에서는 이 일목균형표 상단의 어떤 부분을 돌파했다가 다시 하락 돌파했다가 다시 상승 돌파했다가 이 구간에 대한 타이밍이 굉장히 어렵게 열려요. 근데 이게 저는 반복이라고 보고 있어요. 반복이라고.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매수를 좀 기다리는 게 맞는데 오늘 단가 내에서 14,100 돌파하면은 그때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14,100. 근데 사실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예, 이 구간 안에 맴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하락부는 오늘 좀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락부는 당일 하락부는 19,100. 18,000 이제 410포인트입니다. 아, 18,410. 18,410포인트 이렇게 네. 나와요. 네, 돌파가 드러나면 그때부터 매수 보셔도 괜찮습니다. 예, 유럽장부터 계속적으로 증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반영분이 추세가 여기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나 안정적인 추세에 대한 전환을 확인하려면 18,410포인트 돌파가 좀 드러나면 그때부터 보셔도 된다. 이렇게 평가만 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18,410포인트를 돌파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돌파한다면 그때 매수로 한번 접근해서 수익 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거시적인 상황에 대해서 잘 짚어주시고 또 구체적인 타점까지 주시는 해방 마스터님이신데요. 마스터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네,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셨고요.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선물 차트 보시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이란 원유 수입 업체에 신규 제재를 조치했고 또 오펙의 감산 조치가 유가를 지지하면서 상승 중인 오일인데요. 다만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 이후에 크게 추세를 만들지 못하고 횡보하는 장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1.42% 정도 상승한 63.3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일과 관련한 전략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베스틴닷컴에 따르면 크루드오일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매도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4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10개의 지표들, RSI와 스토캐스틱, MACD, ADX, 윌리엄스R,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렌베어 파워 총 10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마스터님 왜 매도인지 궁금하고요. 또 오펙이 이라크와 카자흐스탄 등 정해진 생산 쿼터를 초과한 생산에 따라서 추가 감산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유가가 지지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새로운 이슈가 또 생겼죠. 네. 생겼는데 일단은 차트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매크로 환경이 사실 이제 단기 이슈보다는 앞으로 이제 오펙에 대한 장기 플랜에 좀 더 염두를 하고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요. 네, 그러면은 지금 기준선 위치값에서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 제가 이제 매크로 이슈가 없다 보니까 이때 기준선을 못 받고 일단 스팬에 대한 저항으로 72달러를 한번 언급드렸었는데 72달러를 받고 나서 정확하게 1700틱, 1700틱이 하락을 했어요. 며칠 만에. 시청자분들 놀라셨을 거예요, 많이. 근데 이게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이 추세가 왜 유효한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평가값으로 보면은 이제 기준선 63.70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64달러 매도를 좀 보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64달러, 64, 이것만 좀 기억하세요. 추가적인 하락 모멘텀을 좀 더 염두를 하는 게 좋아요. 내용적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드릴게요. 네. 우리가 지금 메모리즘을 꺼내야 되는데 네. 과연 유가를 볼 때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유리한가라고서 보는 게 좀 좋아요.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겠지만은 화면 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오펙이 이제 컴펜세이션 플랜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야, 우리 증산하고 약속대로 지키는지 계획을 짜자, 이런 거예요. 우리 진짜 하자. 이제 그냥 일정대로 그냥 하자. 제발 부탁인데,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어떤 구체적이고 철저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펙에 대한 부분이 증산 활동을 펼치는 거는 유가에 대한 하방 압력을 좀 주기 위함이다, 이런 평가를 좀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오펙이 좀 유리해요. 이게 1번이고, 최근까지 어떻게 보면 감산 활동을 전체적으로 해왔으나 완전히 180도 뒤집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량에 대한 확대가 당연스럽게 날 게 보여요.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관세 관련해서 멕시코와 캐나다는 에너지 관세 부과를 제외시켰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미국은 주 수요층이 멕시코랑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공급을 계속 해줘야 돼. 이걸 지킬 거야. 왜 그럴까요? 이거 만약에 관세 물려서 제대로 수출 안 되면은 오펙한테 져요. 에너지로 져요. 절대 이거 물릴 수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저도. 그 예상대로 관세 물렸기 때문에 이것도 시장 하락 요소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최근에 오늘이죠. 오늘자 기준으로 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오펙에서 생산 초과분 관련해 갖고 감산 계획을 제출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국가예요. 국가.
이라크, 카자흐스탄이거든요. 그럼 오펙 내에서도 굉장히 저조한 생산을 보이는 국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대한 반등 위이다, 저점을 찍었다라는 가능성보다는 단순 조정에 대한 가능성으로 좀 엿보는 게 이상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좀 지켜볼 내용이 이거였거든요. 유가 관련해 갖고 IEA 그 월간 이제 오펙 관련해서 내놓는 그 월간 보고서 관련 내용도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겠지만은 에너지 관련 유가 관련해서 수요가 앞으로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공급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 그럼 전반적인 이 평가값을 보면은 장기 플랜 관련해 갖고 수요층 떨어지고 공급량 늘리고 관세 관련해서 뭐 문제가 없을 거고 영향이 없겠죠, 당연히. 제외를 했으니까 그거는 건들 수가 없어요, 트럼프도. 그렇기 때문에 추세다, 하락에 대한 추세다, 시작점이다, 72달러가 스타트다, 이렇게 평가하고 대응하는 게 전략에 맞다고 봐요. 그러면은 화면 돌려서 차트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거는 과연 추세를 볼 때 차트를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가라고 했을 때 네. 단순한 MACD라든가 이제 RSI 갖고는 조금 효과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다. 예. 왜냐면은 아시겠지만은 하락 추세가 좀 돌출되면은 MACD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생겨요. 똑같은 효과가. RSI는 좀 힌트를 주긴 해요. RSI는 이 과매도 구간 들어가고 중위 값이죠. 중위 값. 중간값까지 올라오고 다시 내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때 일목균형표 보면서 기준선에 대한 저항 위치 값에서 대응하는 상황을 많이 연출시켜요. 강한 어떤 매도에 대한 매크로 환경이 발현됐으니까. 그냥 보는 게 아니죠.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매크로 환경을 이해하고 이건 추세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판단하고 어떤 기준선 위치 값에서 대응하는 게 저항으로 판단하고 지금 이제 유가에 대한 전망이 40에서 60 레인지거든요. 그럼 레인지라는 건 뭐냐면 하단까지는 지금 내려갈 수 있는 시황이 발현됐기 때문에 과하면 저는 40달러까지도 가능성은 엿보고 있어요. 과하면. 예. 뭐 이제 기름 넣기는 편하겠죠, 앞으로. 이 정도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거시적으로 봤을 때 유가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일단 오늘 수익 날 수 있는 타점으로는 64달러 선에서 매도하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 오일도 한번 짚어봤고요. 또 짧게 저희가 국내 주식과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주식이 미국 시장보다 더 선방하는 것 같다, 강하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타격을 먼저 맞았기 때문에 매도 먼저 맞은 놈이라 덜한 것 같아요. 그냥. 네. 이미 다 1년 선반영이 전에 됐다. 맞았는데 매 지금 와갖고 아, 증시는 지금 25% 하락했지만 고점 대비해갖고 네. 코스피는 고점 대비해갖고 몇 프로 하락했냐면 뭐 비슷하게 하락했네요. 비슷하게 수치는. 근데 매를 저는 많이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외인들도 많이 이탈돼 있는 상태고 하니까. 근데 이제 굉장히 대응이 힘든 구간일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장기 투자 관점에서 올랐을 때 정리하세요. 제가 그냥 얘기 드리겠습니다. 2,550선 올라오면 정리하세요, 다. 네, 단타나 하더라도. 좀 시원하게 얘기 드립니다, 그냥. 왜냐면 다들 이거 궁금해요. 그때 오면은 현금화 정리하시고 오히려 좀 기다리는 구간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시되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코스피가 2,550포인트에 도달한다면 그때 현금화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외 선물뿐만이 아니라 해외 주식이나 또 국내 주식 등 정말 다양한 분야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해왕 마스터님이신데요. 마스터님과 계속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방송 중에 꼭 한번 함께 하시고 해왕 마스터님의 인사이트를 계속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거시경제를 짚어주셨습니다. 관세 충격으로 인한 증시 하락은 반영이 다 됐다고 보셨고요. 나스닥 100 기준으로 지루한 움직임 속에서 2만 포인트까지 반등을 줄 테니 현물을 보유 중이라면 반드시 그때 현금화하자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나스닥 전략 같은 경우는 60분봉 기준 18,410포인트 돌파 확인 후에 매수하는 전략 주셨고요. 크루드 오일도 짚어주셨는데요. 오펙의 증산 기조 속에 IEA는 에너지 수요 감소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 하락의 시작점이라고 봐야 한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과하게 하락한다면 40달러까지도 도달할 수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64달러 선에서 매도하는 전략 주셨습니다.